우리가 젊었을 때는 효라는 글자가 마치 공기나 물처럼 너무나 당연한 천륜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님이 조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늙으면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우리를 돌봐줄 것이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 가정을 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낀 세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노년의 비바람을 막아줄 우산을 받쳐들고 끝까지 품위와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주는 힘은 겉보기에 견고해 보이는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건강한 인생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올해 52살이 된 한 중년 남성의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인생의 절반을 착한 아들, 좋은 아버지로 살며 모든 책임을 다했고 정해진 궤도만 벗어나지 않으면 평온한 노년이 보장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예기치 못한 낙상사고와 시골 친척 어르신의 비참한 말년을 목격한 후 현실이라는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평가는 자식에게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미리 3개의 굴을 파두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뼈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우리 세대가 가진 낡은 관념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여전히 미몽 속에 있는 우리를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석입니다. 1973년생 올해로 딱 52살입니다. 늙었다고 하기엔 억울하고 젊다고 하기엔 이미 청춘을 탕진해버린 나이죠. 저는 서울의 한 중견 해운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합니다.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자도 못 될 뻔한 월급을 받고 있고, 아내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조금 더 안정적인 수입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 둘을 합치면 남들이 말하는 맞벌이, 중산층 흉내는 내고 사는 셈입니다. 슬애는 지방대학에 갓 입학해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이 반짝이는 딸아이와 매일 아침 비몽사몽간에 스쿨버스에 몸을 싣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녀석 머릿속엔 농구와 온라인 게임 말고는 들어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은 마치 한번 입력하면 멈출 수 없는 기계와 같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알람 소리와 함께 기계적으로 일어나 30분 만에 채비를 마치고 영원히 잠이 부족한 아들을 깨웁니다. 10년 묵은 국산 중형차를 몰고 아들을 학교에 내려준 뒤 차를 돌려 출근길 정체 속에 갇힙니다. 9시 정각 회사에 도착해 카드를 찍어야만 안도하는 삶이죠. 퇴근한다고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래처에서 날아오는 카카오톡 메시지, 끊임없이 울리는 업무 메일은 저녁 식탁까지 침범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를 반기는 건 아내의 잔소리입니다. 학원비가 올랐다거나 물가가 너무 비싸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타령이죠. 그렇게 고속으로 회전하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펭귄처럼 저는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채찍에 맞아가며 필사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이 가정이 무너질 것만 같아서 감히 긴장을 풀 수도 없습니다. 이 기계가 과부하로 곧 터질 것 같다는 신호를 느낀 건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부서 간 회의를 마치고 납덩이 같은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거실불은 꺼져 있었고 저는 소파에 몸을 던진 뒤 뜨끈한 컵라면 하나로 지친 영혼을 달래려 했습니다. 막 라면 뚜껑을 뜯으려던 찰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지어가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기와 당혹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좀 와봐야겠다. 네 아버지가 화장실 문턱에서 미끄러지셨는데 일어나질 못하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끓던 물을 붓는 것도 잊은 채 차 키를 움켜쥐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인천의 오래된 빌라에 살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죠.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제발 큰일만 아니기를 기도했습니다. 헐떡거리는 숨을 참으며 4층까지 뛰어 올라가 문을 열었을 때 눈에 들어온 건 거실 낡은 등나무 의자에 고통스럽게 널브러진 78배 아버지였습니다. 임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75의 어머니는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훔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부딪히셨어요? 다급하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고통에 말도 못한 채 허리춤만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등을 돌려 아버지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엎이세요. 내려가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목마 태우고 시장통을 누비던 그 거인 같던 아버지가 이제는 너무나 작고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요. 아버지를 업고 한 계단 내려가는 동안 센서 등이 깜빡거리며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제 후들거리는 다리를 비췄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심각한 요추, 염좌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처방하며 몇 주간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병원에서 자정이 넘도록 씨름한 끝에 두 분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서울로 차를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전은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적막한 차 안에서 아버지의 고통스러워하던 늙은 얼굴과 어머니의 무력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두 분이 정말 늙으셨다는 것, 그리고 한 번의 가벼운 낙상만으로도 온 가족의 일상이 난장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아이는 제게 고급스러운 팸플릿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받아보니 학교에서 주관하는 유럽 예술 탐방 프로그램 안내문이었습니다. 3주 일정의 비용은 700만 원. 희미한 조명 아래 딸아이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아빠 우리 과 친구들도 많이 신청했어. 교수님도 이게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최고의 기회라고 하셨거든. 저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내려다보다가 방금 응급실에서 결제한 병원비 영수증과 다음 달에 나갈 주택담보대출이자 자동차 할부금 온 가족 보험료를 떠올렸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말이 목구멍에 돌처럼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의 꿈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아빠가 한번 알아볼게. 잔뜩 쉰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딸아이는 신이 나서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차가운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에 의해 조각난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세대는 소위 낀 세대라고들 합니다. 위로는 급격히 쇠약해져
언제든 호출하면 달려가야 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들의 병통은 마치 전장의 나팔 소리 같아서 우리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아래로는 미래가 불투명하여 끊임없이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꿈과 미래는 우리 자신의 노후를 태워 밝혀야만 유지됩니다. 그 사이에 낀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검진 결과표의 빨간 숫자는 해마다 늘어가고 혈압약은 필수품이 되었으며 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숨 한 번 제대로 고를 자격조차 없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대가족을 건사했던 부모님 세대가 위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노후는 6, 7이나 되는 형제 자매가 십시일반으로 봉양하며 책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들은요, 녀석들이 마주할 미래는 저성장 고물가 그리고 살인적인 경쟁 사회입니다. 저는 감히 그리고 전혀 아이들이 훗날 제게 매달 용돈을 보내줄 거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때 무서운 생각이 처음으로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유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은 지난 50여 년간 제가 믿어온 가족과 윤리노년에 대한 환상을 번개처럼 쪼개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65세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칫하면 인생 전체가 패배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허리 부상은 몇 주간의 휴식 끝에 차차 나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어머니 마음에 깊은 그늘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의 터가 안 좋다거나 풍수지리 탓을 하시더니 기어이 고향인 전란암도 시골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야 마음이 놓이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홀로 고속버스를 태워 보내드리기 불안해서 저는 주말에 모든 일정을 비우고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골 고향의 공기에는 흙냄새와 퇴비 냄새가 뒤섞인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본가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비록 곳곳이 낡았지만 남도의 햇살 아래 여전히 묵직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먼 친척 어르신인 당숙 어른 내외를 만났습니다. 이 노부부는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위대한 부모의 표상과도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소 같은 부모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몇 마지기 안 되는 논밭을 지키며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흙투성이가 되어 일하셨습니다. 거친 농사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린 그 손으로 당신들은 새 옷 한 벌 사 입지 않으면서도 자식 셋을 모두 서울 명문대로 유학 보내 번듯한 도시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선명합니다. 큰형님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숙께서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던 누렁소를 우시장에 팔고 오시던 날 태영 빈 외양간 앞에서 담배 한 갑을 다 태우시던 그 뒷모습을요. 당숙모께서 둘째 아들의 서울 아파트 전세금을 보태주기 위해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와 장롱 깊숙이 간직했던 금가락지와 금목걸이를 읍내 금은방에 다 파셨던 일도 기억합니다. 그때 당숙모는 눈시울을 붉히며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괜찮네? 금부치가 자식 앞길보다 중할까. 우리 시대의 이런 이야기는 어느 집에나 있는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태워 자식을 비추는 것은 당연한 미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마을 어귀 슈퍼 평상 앞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칠순이 훌쩍 넘은 당수께서 구분등을 하고 힘겹게 걸어오시더니 가게 주인에게 애원하듯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 사장, 찐빵 하나만 외상으로 주면 안 될까 다음 달에 아들놈이 용돈 보내주면 바로 갚으마. 그 순간 가슴이 날카로운 송곳에 찔린 듯 아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주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숙 어른 제가 낼게요. 드시고 싶은 거 다 고르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당숙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니 이내 주름진 얼굴에 극도의 당혹감과 수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사양하시던 당숙은 결국 찐빵 하나만 손에 쥐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보니 두 분의 사정은 참담했습니다. 당숙은 몇 년 전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아 투석을 해야 했는데 병원 오가는 교통비와 비급여 약값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잘난 자식 셋은 다 뭐하고요? 제가 참지 못하고 묻자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자식도 크면 남이다. 제 살기 바쁜데 부모 챙길 여력이 어디 있겠냐.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대기업 다니는 줄 알았던 큰아들은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전전하며 제 자식 학원비 대느라 허덕인다고 합니다. 부모님께는 불효가 아니라 정말 보낼 돈이 없다고 하소연한답니다. 어머니 금부치 팔아 집 산 둘째 아들은 기가 센 며느리 눈치 보느라 꼼짝도 못한다더군요. 지난번에 당숙모가 병원비 좀 보태달라고 전화했더니 며느리가 대뜸 우리 집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아버님, 병원비는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고 쏘아 붙였답니다. 막내딸은 시집가서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에는 발길도 못한 지 오래고요. 그럼 두 분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이 어디긴 어디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축구공 신세지. 이번 달은 큰아들네 좁은 전셋집에 얹혀 살고 다음 달은 둘째네로 옮겨 다니신다. 큰 집 가면 며느리가 눈치 주고 둘째네 가면 부부 싸움하는 통의 가시방석이라더라. 집이 없는 게 아니여. 마음 편히 다리 뻗고 누울 곳이 없는 거지. 어머니의 그 말은 무딘 칼날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양아방로 자식을 길러 노후를 대비한다. 라는 아름다운 필터를 잔인하게 도려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뉘엿뉘엿 지는 해가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찐빵 하나를 외상으로 구걸하던 당숙의 구분등만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자식을 키웠지만 결국 찐빵 하나에 온기조차 외상으로 구해야 하는 삶. 강렬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제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겪을 미래의 압박은 사촌 형들보다 훨씬 더 가혹할 겁니다. 당숙은 그나마 자식이 셋이라 서로 미루기라도 하지. 저는 이 도박에 제 모든 노후를 걸었다가 실패하면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건 필패가 예정된 도박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위, 멀리 서울의 불빛이 보일 때쯤 저는 스스로에게 무거운 맹세를 했습니다. 나 박민석은 절대로 제2의 당숙이 되지 않겠다. 당숙의 그 초라한 찐빵은 제 인생의 경종이 되어 머릿속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정치 뉴스나 보며 세상 욕이나 하던 제가 은퇴와 노후 준비라는 그동안 낙제점이었던 과목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경제방송을 챙겨보고 도서관에 가서 은퇴 관련 서적을 산더미처럼 빌려 읽었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이론에 머리가 터질 것 같던 어느 날, 한 은퇴 전문가의 칼럼에서 무릎을 치게 만드는 비유를 만났습니다. 현명한 노후 설계는 토끼처럼 굴을 3개 파놓는 것이다. 자식이라는 굴 하나만 믿고 겨울을 나려다간 눈사태에 굴이 막히거나 사냥꾼에게 들키면 꼼짝없이 죽게 된다. 교토삼굴 지아오투산구. 꼬에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파놓는다는 이 고사선거가 수십 년을 알고 지냈으면서도 그때처럼 절박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장 멍청한 토끼였습니다. 자식들이 내 가장 안전한 굴이라 믿었지만 당숙에 피눈물 나는 현실은 그 굴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있고 삽을 들 수 있을 때 저와 아내를 위해 생명을 지킬 2번째, 3번째 굴을 파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굴 보험으로 방화벽을 수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 장롱 깊숙이 처박혀 있던 누런 보험 증권들을 전부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깨알 같은 약관과 어려운 용어로 가득 찬 그 종이 뭉치들은 제게 암호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 뭔가 보장되겠거니 했을 뿐 정확히 뭐가 보장되는지 따져본 적이 없었죠. 지인의 소개로 평판 좋은 보험 설계사를 집으로 초대해 대대적인 보험 리모델링을 감행했습니다. 그분은 반나절 동안 꼼꼼히 약관을 분석하더니 직접 그린 표를 보여주며 잔혹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박 선생님 2분 보험 가입은 일찍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다 20년 전 유행하던 저축성 보험이나 종신보험 위주라는 겁니다. 이건 죽어야 나오는 돈이거나 원금 보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작 지금 의료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실손 의료비, 암 진단금, 그리고 쓰러졌을 때 간병비가 나오는 담보는 텅 비어 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갑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장에 나가보니 그건 총알 한 발도 막지 못할 벌거벗은 임금님의 옷이었습니다. 설계사는 효율 떨어지는 저축성 보험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 돈으로 의료 실비와 간병보험을 보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연간 납입료가 4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 셈이었습니다. 아내의 반대는 격렬했습니다. 여보 미쳤어요. 1년에 400만 원이라니. 아내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대출금도 남았고 애들 학비에 들어갈 돈이 태산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생돈을 거기다 쓰자고요. 그날 밤 저는 결혼 생활 수십 년 만에 가장 진지하게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싸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2천만 원짜리 병원비 이야기, 당숙의 찐빵 사건,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공포를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알뜰살뜰 아끼는 거 알아. 하지만 이 돈은 낭비가 아니야. 우리 노년의 존엄을 사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늙고 병들었을 때 비급여 주사 한 대 맞으려고 자식들 눈치 보느라 벌벌 떠는 꼴은 보이지 말자. 지금 좀 덜 먹고 덜 입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 아내는 조용히 듣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현명한 사람인 아내도 당장의 생활비 걱정에 미래의 위험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젊은 시절처럼 다시 전우애를 불태웠습니다. 가게에 불을 펴놓고 불필요한 외식과 쇼핑을 줄이고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굴 자녀에게 냉정해지기, 그리고 집 지키기, 자신을 위한 굴을 파는 동시에 자식이라는 굴도 튼튼하게 보수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비바람을 견딜 수 있게 말이죠. 딸아이가 가져온 700만 원짜리 유럽 여행 팸플릿 결국 거절했습니다. 딸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빠는 네가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꿈을 응원해. 하지만 이 돈은 내 힘으로 벌어서 가거라.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든 학교 장학금 프로그램을 찾아보든 이제 성인이니 내 꿈에 책임을 져봐. 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짠돌이가 됐다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700만 원을 쥐어주면 아이에게 부모는 언제든 돈 나오는 인출기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테니까요. 놀랍게도 딸아이는 며칠 뚱에 있더니 정말로 과외 자리를 구하고 교내 국제 교류처를 드나들며 장학금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기 있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에게도 원칙을 세웠습니다. 집안일을 분담시키고 용돈이 입장을 쓰게 하여 경제관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처럼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냉정하게 독립시켜 제 앞가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들의 노후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방어막을 친 뒤 저는 두 번째이자 가장 실질적인 굴을 점검했습니다. 바로 지금 사는 집입니다. 제 인생 최대의 업적이라곤. 30대 중반에 온갖 빚을 끌어모아 서울 변두리에 장만한 이 30평짜리 낡은 아파트 한 채입니다. 이 집은 단순한 시멘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제 평생의 땀방울이자 아내와 함께 늙어갈 최후의 보루입니다. 문득 한국의 많은 부모가 자식 결혼시킬 때 전세금 보태준다고 살던 집을 줄여가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당숙모도 아들 집 사준다고 폐물을 다 파셨죠. 그 끝이 어땠습니까? 자기 몸 하나 뉘일 곳 없는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만은 우리 부부의 노후기지로 사수하겠다고요. 집을 지키기로 마음먹은 뒤 은퇴한 고교 동창 김철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은퇴 라이프를 가장 즐겁게 사는 녀석입니다. 민서가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뺏기지 않을 생각만 하고 있어. 수비만 하지 말고 공격을 해봐. 그 집을 네 인생 후반전의 놀이터로 만드는 거야. 철수는 은퇴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세계 일주가 아니라 수십 년 묵은 짐을 버리는 대청소였다고 했습니다. 은퇴하고 제일 중요한 건 새 집 사는 게 아니라 헌 집을 정리하는 거야. 그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엔 우리 집처럼 잡동사니 천국이었는데 거실은 갤러리처럼 환해졌고 창고 같던 방은 러닝머신과 요가 매트가 깔린 헬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봐라 안 쓰는 물건 치우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지. 큰 깨달음을 얻고 집에 와서 우리 집 단샤리 끊고 버리고 떠나기를 선포했습니다. 서재에 쌓인 20년 전 전공, 서적 베란다의 죽은 화분들을 다 내다 버렸습니다. 물론 아내와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체육복 딸의 상장 뭉치를 버리려 하자
아내가 기겁을 하며 빼서 들었거든요. 여보, 이걸 왜 버려? 애들 추억인데. 저는 아내를 앉혀두고 설득했습니다. 여보, 이 집은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더 살 곳이야. 여긴 우리 생활 공간이지 아이들 기념품 창고가 아니라고. 집이 좀 훤해야 우리 마음도 트이지 않겠어. 결국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사진을 찍어 보관한 뒤 정리했습니다. 잡동사니가 사라진 방에 햇살이 길게 들어오던 날, 아내는 바닥에 쏟아지는 금빛 햇살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음까지 환해지는 것 같네. 집을 정리하면서 아내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며 웃고 빈 방을 어떻게 쓸지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낡은 집을 채우는 가장 비싼 인테리어는 바로 내 아내, 내 배우자라는 것을요. 집은 껍데기일 뿐 그 안에 온기는 사람이 채우는 것입니다. 아플 때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집을 지키는 건 결국 그 집에서 함께 늙어갈 사람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굴, 이웃사촌, 사회적 안전망, 보험과 집, 그리고 아내. 든든한 두 개의 굴을 팠지만 아버지의 낙상 사고는 또 다른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로 일상의 지원군입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동안 인천에 사는 여동생과 제가 번갈아 휴가를 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건 바로 앞집 사시는 최영감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바둑 친구인 최영감님은 매일같이 지팡이를 짚고 놀러와 말벗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못 가는 날엔 점심 도시락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초의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니었으면 저희 마음이 놓이질 않았을 거예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인사하는 제게 초의 영감님은 충청도 사투리로 무심하게 손을 저으셨습니다. 되슈? 젊은 사람들이 바쁜데 어쩌겠어. 늙은이들끼리 돕고 사는 거지.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잖아. 이웃사촌. 교과서에서나 보던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제 자식들도 효심이 깊다 한들 나중에 서울이 아닌 다른 곳, 아니 외국에 살 수도 있습니다.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달려올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옆집 사람, 동네 친구일 겁니다. 반면 저는 어땠나요? 이 아파트에 20년을 살면서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목례조차 어색해하는 전형적인 도시의 섬이었습니다. 최영감님을 보며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세 번째 굴은 바로 동네 친구, 내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억지로라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식사하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파트 분여회 바자회 때 기웃거려 보고 단지 내 헬스장에서 만나는 분들과 안면을 텄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아파트엔 은퇴한 선생님, 화초 가꾸는 걸 좋아하는 형님, 사진 동호회 누님 등 재밌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음 맞는 또래 몇 분과 등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동네 뒷산 특공대. 매주 관악산 둘레길을 걷고 막걸리 한잔하는 게 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등산 정보뿐 아니라 어느 병원 원장님이 잘 보는지 구청에서 주는 노인 혜택이 뭔지 정보를 나눕니다. 더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단톡방에 좋은 아침 이모티콘을 올리는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점심때까지 누군가 조용하면 바로 전화를 하거나 벨을 눌러봅니다. 이 사소한 확인이 주는 안도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나 혼자 있어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이제 저는 더 이상 고립된 가장이 아닙니다. 보험, 우리 집, 그리고 동네 친구들. 이 세 개의 굴을 파놓고 나니 막연했던 노후의 공포가 안개 거치듯 사라졌습니다. 인생은 바둑과 같습니다. 하수는 당장의 한 수만 보지만 고수는 10수 앞을 내다보고 돌을 놓습니다. 노후를 위해 여러 개의 굴을 파는 건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닥쳐올 비바람에 대비해 가장 튼튼한 우산을 펴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깨달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효도받지 않을 각오를 마쳤습니다. 만약 훗날 아이들이 효도한다면 그건 하늘이 준 보너스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제겐 제가 준비한 든든한 퇴로가 있으니까요. 나 자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백입니다. 내 명의의 통장, 내 집, 내 배우자, 그리고 속 터놓을 친구 몇 명. 이것만 있다면 제 노년은 충분히 우아하고 존엄할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52세 박민석 씨의 공포에서 시작된 각성, 그리고 노후의 3가지 굴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 이 문장이 주는 서늘한 울림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석 씨가 준비한 보험집, 그리고 친구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또 무엇이 가장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미 자신만의 굴을 파고 계신가요? 아니면 박민석 씨처럼 막막한 불안 속에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와 고민을 나눠주세요.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천으로 이 차가운 시대를 건너가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